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공무원으로 일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다시는 누군가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직도 그날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모나지도 튀지도 않는 그저 성실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창시절부터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장 선거에 나가본 적도 없고 그저 조용히 제 할 일만 하면서 살아왔답니다. 제가 공무원이 된 건 순전히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대학 졸업 후 무작정 공무원 시험에 매달렸죠. 삼수 끝에 겨우 합격했을 때 어머니가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우리 민수 이제 밥 굶을 일은 없겠구나.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공직 생활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세무과에 배치받아 지금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는 게 자랑이에요. 안정적인 직장 덕분에 아내를 만날 수 있었어요. 맞선 자리에서 제 직업을 듣고 아내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던 게 기억나네요. 28,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내는 첫인상부터 남달랐죠. 수줍음이 많아서 말도 잘 못하던 저와 달리 아내는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근데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제가 무섭게 생겼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농담이에요. 저도 사실 엄청 떨려요. 그렇게 서로의 긴장을 풀어주며 시작한 만남이 결혼까지 이어졌답니다. 결혼식 날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오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천사 같았거든요. 결혼 후에도 아내는 늘 제가 자랑스럽다고 길을 세워주곤 했어요. 당신 알림도 안 듣고 일어난 거야? 역시 우리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멋진 사람이야.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 찾기 힘들지. 내가 결혼 하나는 참 잘했단 말이야. 뭘 그런 걸 가지고. 솔직히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아니야, 난 당신 성실한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우리 시연이도 아빠 닮아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아내의 그런 말들이 제겐 큰 힘이 됐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우리 가족의 일상이 영원한 줄만 알았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하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마트에 장 보러 가고 가끔 딸아이와 놀이공원에 가는 그런 소박한 행복 말이에요. 결혼 후 10년 만에 어렵게 딸아이를 갖게 됐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고 나오면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여보,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한테 준 선물 같아. 정말 소중하게 키우자.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딸이 태어나던 날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기억도 생생해요. 간호사가 나와서 건강한 딸이에요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답니다. 아내와 딸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된 거죠. 저는 공주님 2명 모시는 기사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딸이 8살 되던 해 아내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했는데 갈수록 증상이 나아지질 않아 큰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죠. 그렇게 아픈 데 하나 없던 사람이 폐암 3기라고요. 선생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내는 담배도 안 피우는데 안타깝지만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셔야 해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항암 치료와 수술, 그리고 끝없는 희망 고문의 연속이었죠.
아내는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딸의 앞에서는 밝게 웃으려 했었답니다. 엄마는 왜 머리가 없어? 엄마가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해봤는데 어때? 시원해 보이지? 응, 머리 없어도 예뻐. 그렇게 2년을 버텼어요. 하지만 암은 무섭게 퍼져갔고 결국 아내는 딸이 10살 되던 그 해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임종 전 아내가 제 손을 잡고 간신히 말했어요. 여보, 시연이 혼자 두고 가서 당신 너무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미안하기 뭐가 있어.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이젠 아프지 마. 시연이 잘 부탁해요, 꼭. 장례식장에서 엄마 관을 붙잡고 울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가슴을 찢어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엄마를 보내기 싫었을까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아내가 차려주던 밥상 앞에 앉으면 눈물부터 났죠. 딸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땐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아내가 죽기 전까지도 얼마나 저와 딸을 생각하면서 버텼는지 말이에요. 냉동실을 열어보니 김치가 한가득 들어있었고 다진 마늘과 파가 소분되어 얼려져 있었어요. 각각의 날짜와 용도가 적힌 스티커까지 꼼꼼히도 붙여 있더라고요. 찌개용, 계란말이용, 볶음밥용 이렇게요. 그리고 서랍에는 아내가 쓴 요리 노트도 있었어요. 우리 남편을 위한 요리책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안에 김치찌개 끓이는 법 하나도 제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뒀더라고요. 또 딸이 좋아하는 반찬 목록과 싫어하는 음식까지 한눈에 정리돼 있었어요.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아내의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이 노트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당신 곁에 없겠죠. 요리 한번 안 해본 당신이 걱정돼서 정리했어요. 시연이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좋은 여자 있으면 꼭 만나요. 당신도 혼자는 외로울 거야. 행복하게 살다가 만나요.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걱정했던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혼자서 잘 해내보려고 했어요. 딸 머리 묶어주는 것도 큰일이었죠.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연습했는데도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고무줄 가지고 연습하다가 딸한테 들킨 적도 있었죠. 아빠 뭐해? 이게 아빠가 내일 시연이 머리 예쁘게 묶어주려고 해보는 건데 괜찮아. 나 그냥 짧게 자를래. 딸이 잠들면 밤마다 아내 옷이 그대로 걸려있는 옷장을 열어보는 게 제 일과가 됐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 냄새 맡으며 울기도 많이 울었죠. 옷을 치우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아내가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 같았거든요. 아내가 떠나고 몇 개월 지났을 때 아내가 담가놓은 김치가 떨어지고 나서부터 매번 마트에서 포장김치를 사왔는데 그때마다 빈자리를 크게 느꼈죠. 엄마 김치 더 맛있는데 이제 없잖아. 딸이 무심코 한 말에 가슴이 무너진 적도 있었고요. 평생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는 것이 전부였던 제가 김치를 담가보려고 도전했다가 완전히 망친 날도 있었답니다. 그때마다 혼자 앉아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늘 없이 밝게 자랄까 하는 걱정도 참 많이 들었고요.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 힘들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한테 하나하나 물어봤을 것들을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시연아, 그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응? 됐어. 아빠는 말해도 잘 몰라. 학부모 모임에 가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다들 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저 혼자 구석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딸도 그런 제 모습이 창피했는지 나중엔 학부모 모임에 안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처음 생리를 했을 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화장실에서 우는 딸을 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회사 여자 동료한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약국에서 생리대 사는 것도 어색했고 뭘 사야 하는지도 몰라서 약사님한테 자초지종 다 설명하고 추천받아왔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주변에서는 계속 재혼하라고 권했어요. 특히 장모님이 그러셨죠. 자네 시연이 위해서라도 재혼 생각해봐. 애한테도 엄마가 필요하고. 어머니, 전 아직. 우리 은재도 하늘에서 이해할 거야. 난 자네랑 시연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처음엔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아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온다는 게 상상이 안 됐죠. 하지만 딸이 쓴 일기장을 보고 처음으로 마음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오늘 수진이네 엄마가 도시락 싸줬다. 엄마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다.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딸도 엄마의 빈자리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진지하게 재혼을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하영 씨를 처음 만났어요. 정말 우연이었죠. 딸이 학원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마침 지나가던 하영 씨가 도와준 거였죠. 집에 들어온 딸이 무릎에 반창고가 붙어 있길래 물어봤더니 어떤 이모가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잠깐의 만남이었는데도 뭐가 그리 좋았는지 딸이 신나서 얘기하는데 표정이 밝았어요. 아빠, 그 이모 정말 예쁘다? 나 약국까지 데려다주고 상처도 직접 소독해줬어. 그래? 정말 고마운 분이네. 응, 따뜻하고 좋은 냄새도 났고 꼭 엄마 같았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어보니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분이 서 있었죠. 직감적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연이 아버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번에 시연이 다쳤을 때 도와드렸던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시연이 상처가 어떤지 궁금해서 들렀어요. 시연이가 그리고 저한테 꼭 줄 게 있다고 해서. 그게 하영이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정말 선한 인상이었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단정한 차림새가 먼저 떠나보낸 아내를 떠올리게 했죠. 딸이 하영 씨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달려가는 모습에 저도 놀랐어요. 이모 진짜 왔다. 아, 신난다. 시연아, 무릎 괜찮아? 이모가 걱정돼서 왔어. 응, 이제 안 아파. 이모, 진짜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야? 이모, 자고 가요. 하영 씨가 처음 방문한 후로 자주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딸 상태 확인차 왔다가 나중엔 반찬이나 간식을 가져오기도 했죠. 시연이가 대충 챙겨 먹는 것 같아서 도시락 좀 만들어 왔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거 보니까 어릴 때 저희 아빠 생각나서 그래요. 알고 보니 하영 씨도 어릴 때 엄마를 잃고 아빠 손에 자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딸한테 정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하영 씨가 운영하는 꽃집에 딸과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각종 꽃들이 가득한 가게에서 꽃다발 만드는 모습을 보니 예술가 같았죠. 딸애도 신기한지 계속 꽃냄새도 맡고 구경하더라고요. 이모,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이건 프리지아야. 향기가 정말 좋지? 와, 진짜 좋은 냄새. 이모는 매일 이런 예쁜 꽃들이랑 있어서 좋겠다. 시연이도 자주 놀러와. 이모가 꽃 이름도 알려주고 꽃다발 만드는 법도 가르쳐줄게. 그때부터 주말마다 하영 씨가 와서 반찬을 만들어주고 딸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는데 하영 씨도 고집이 정말 세더라고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혼자 사니까 해먹을 사람도 없고 시연이랑 아버님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 제가 더 기뻐요. 그러니까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그래도 매번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하영 씨의 나이를 알고 나서 좀 당황했어요. 하영 씨, 실례지만 나이가 32이에요. 저희 띠동갑인 것 같던데요?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시연이하고도 얼마 차이 안 나네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그 후로 저는 일부러 좀 딱딱하게 대했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하영 씨는 오히려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답니다. 제가 어려서 부담스러우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전 정말 시연이와 아버님 좋아해요. 하영 씨, 우린 그냥 친한 이웃으로, 전 이웃으로 남고 싶지 않은데요. 실은 제가 늘 갖고 싶었던 가족의 모습이에요. 보면 볼수록 나이는 어려도 당차고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았죠. 갈수록 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주말마다 시연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쇼핑도 했죠. 딸도 같이 노는 게 재밌었는지 저한테 이모가 친구 같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꼭 아내의 빈자리를 대신해주는 기분이 들었죠. 시연아, 오늘 이모랑 뭐 하고 싶어? 이모 그때 손톱 반짝반짝하게 붙이는 거 나도 하고 싶어. 좋아, 이모가 예쁘게 해줄게. 우리 아빠도 같이 가자고 할까? 저는 그런 데는 좀... 에이, 아버님도 같이 가야죠. 가족끼리 뭘 그래요. 솔직히 하영 씨가 자주 와서 딸을 돌봐주니까 저도 가만히 받고 있기가 그렇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백화점 상품권을 샀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영 씨, 이거 받아주세요. 그동안 너무 고마워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뭐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맨날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는데. 전 그러면 저녁이랑 커피 사주세요. 데이트하는 셈 치면 안 될까요? 네? 데이트요? 하영 씨가 웃으면서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눈치가 원래 이렇게 없으세요? 제가 꼭 시연이 때문에만 오는 건 아닌데. 하영 씨. 저 좋아해요. 나이 차이 따위 상관없어요. 두 사람의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이 핑계 대면서 밀어내지 말고 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날 저녁 하영 씨가 고른 레스토랑에 갔어요. 딸도 언제나처럼 함께였는데 마치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우리 시연이 스테이크 먹을래? 아니면 파스타? 둘 다 먹고 싶은데. 그럼 둘 다 시키자. 아빠랑 나눠 먹으면 되지. 어느새 하영 씨가 우리 가족의 일원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리게만 봤는데 딸 챙기는 모습에서 의젓함도 많이 보이고 성숙한 여자로 보이더군요. 저 정말 진심이에요. 시연이도 사랑하고 민수 씨한테도 여자로 보이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 나이가 너무... 또 나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딨나요. 우리 둘만 좋으면 그만이죠. 하영 씨의 적극적인 구애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됐어요.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긴 했지만 뭐 딸도 좋아했고 셋이 있으면 외롭지 않았거든요. 하영 씨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건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무엇보다 딸이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해결된 셈이었죠. 그리고 소극적이었던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고마웠죠. 표현을 잘 못해도 상처받는 것도 딱히 없었고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제가 표현하면 되니까 미안해하지 말아요.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하영 씨의 다른 면을 보게 됐죠. 극심한 질투심이 늘 문제였어요. 길을 걷다가 제가 다른 여자 쳐다봤다고 오해하는 일이 빈번했죠. 방금 저 여자 쳐다봤죠? 뭐? 아니야, 그냥 신호등 본 거야. 거짓말하지 마요. 분명히 봤어요. 저 여자가 더 예뻐요? 더 젊어서 좋아요? 하영 씨 정말 아니라니까. 왜 이래? 남자는 다 똑같네요. 젊고 예쁜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더 큰 문제는 아내의 흔적을 없애려 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현관에 걸려있던 아내와 가족 사진을 우리 집 인테리어에 안 어울린다며 치우더니 아내가 쓰던 머그컵도 너무 낡았다면서 바로 버리려 하더라고요. 그냥 둬. 그 컵은 시연이 엄마가 아끼던 거야. 버리면 안 돼. 죽은 사람 물건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시연이한테도 안 좋아요. 집착이 아니라 추억이야. 시연이도 엄마 기억을 갖고 있어야지. 그럼 난 뭐예요? 평생 죽은 사람 그림자로 살라는 거네? 어느 날은 제가 소중히 보관하던 웨딩 앨범을 다락방에 올려놨더라고요.
화가 나서 다시 내려놓으니 하영 씨가 울면서 나갔어요. 그날 밤 딸이 대신 전화를 했죠. 이모, 아빠가 미안하대. 이모 내일 와줄 수 있어? 시연아, 이모도 미안해. 시연이 보고 싶다. 내일 꼭 갈게.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우리가 싸우면 항상 딸이 나서서 하영 씨한테 전화하거나 어떤 날은 직접 찾아가기도 했죠. 어쩔 수 없이 딸 때문에 화해하는 날이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출장 간 사이에 하영 씨가 안방을 대대적으로 정리했더라고요. 안에 옷이 걸려있던 옷장은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안에 화장품까지 다 사라졌어요. 하영 씨, 이게 뭐야? 왜 함부로 물건을 치워? 곰팡이 냄새가 나서. 그거 시연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치운 건데. 그래도 나한테 먼저 말을 해야지. 왜 계속 멋대로야? 뭘 멋대로야? 난 그냥 민수 씨 없는 동안 이 집 깨끗하게 치워 놓으려고. 그때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그만해. 이모가 우리를 위해서 한 거잖아. 엄마 때문에 매일 싸우는 거 싫어. 딸아이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속상한지 하영 씨도 엉엉 울면서 사과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불안해요. 당신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영 씨, 내가 어딜 가? 난 떠나지 않아. 진정해. 정말요? 정말 저를 사랑해요? 나 안 버리고 갈 거예요? 딸도 우리 싸움을 눈치챘는지 중간에서 화해시키려고 애썼어요. 아빠, 이모 용서해줘. 이모도 실수할 수 있잖아. 그래, 알았어. 아빠가 너무했네. 아빠가 잘못했어. 이모 울지 마요. 우리 아빠 화 금방 풀려요. 결국 아내 물건 일부는 시연이 방에 보관하기로 타협했어요. 하영 씨의 질투도 사랑의 표현이려니 생각하면서 넘어갔죠. 또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건 제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은데 말이죠.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하영 씨는 더욱 헌신적으로 변했어요. 딸 학부모 상담도 대신 가지고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죠. 딸 담임 선생님까지 하영 씨를 좋아했어요. 시연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다 어머님 덕분인 것 같아요. 아직 아니긴 한데 곧 결혼할 예정이긴 하지만. 그러세요? 정말 잘 됐네요. 시연이한테 엄마가 꼭 필요했거든요. 장모님께 재혼 승낙 받으러 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늘 저에게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하라고 권유하셨지만 그래도 그 말이 정말 진심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직접 보면 또 어떤 마음이 들까 싶어 걱정이 컸죠. 처음엔 말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다행히 장모님은 반대보다는 걱정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자네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시연이를 진심으로 아낄까? 어머니, 하영 씨가 시연이를 정말 아껴요. 시연이도 잘 따르고요. 은주 자리를 대신하려고 무리하는 건 아닐까? 난 시연이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하영 씨가 직접 장모님을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그날 하영 씨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져가서 장모님께 인사드렸죠. 어머님, 제가 은주 씨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 잘 알아요. 그게 무슨... 전 시연이한텐 새로운 엄마가 되려는 게 아니라 은주 씨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싶어요. 앞으로 시연이가 살아가면서 엄마를 절대 잊지 않도록 은주 씨 이야기도 자주 해주고 기일도 꼭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모님이 하영 씨 과거를 물어봤을 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고 간병하느라 청춘을 다 보냈어요. 이제야 제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부모님 임종 다 지켜드렸으니까요. 이젠 제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하영 씨는 장모님께 앨범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그동안 딸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함께 찍은 사진들 사이에 아내 사진도 함께 넣어둔 앨범이었죠.
보세요, 어머님. 시연이한테 늘 엄마 사진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요. 엄마가 얼마나 시연이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요. 아니, 이렇게까지 시연이가 엄마를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하도록 도울 거예요. 전 은주 씨 존재를 지우려는 게 아니라 시연이가 엄마의 사랑을 계속 느끼면서 자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든 시연이 보고 싶으면 보러 오셔도 되고요. 장모님이 하영 씨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 장모님이 저한테 따로 전화하셨어요. 정서방,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이제 우리 은주도 하늘에서 안심할 거야. 장모님, 그동안 정말 잘 살아. 시연이도 이제 엄마가 생기니 좋겠구나. 하영 씨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은주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 진심인 것 같더라고. 나야 고맙지. 그렇게 마지막 산을 넘고 난 뒤 딸이 하영 씨를 엄마라고 처음 부른 날이 있었어요. 하영 씨가 딸 하계의 의상을 밤새 만들어준 다음 날이었죠. 우와, 이거 정말 예쁘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 거야. 엄마가 만들어줬다고 해야지. 시연아, 지금 뭐라고... 응?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되잖아. 이모가 이제 진짜 엄마가 될 거니까. 그날 하영 씨는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고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에 프로포즈를 준비했어요. 사실 만나는 내내 표현은 못했지만 프로포즈만큼이라도 진심을 담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준비했어요. 그때 하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너무 좋다고 대답했을 때 정말 행복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이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하게만 보였답니다.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부터 하영 씨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여름 35도가 넘는 날씨에도 계속 긴팔만 고집하는 게 눈에 띄었죠. 하영 씨, 너무 더운데 반팔 입지 그래요. 열사병 걸리겠어.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피부가 약해서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하영 씨가 잠든 사이 팔목을 봤는데 심한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울퉁불퉁하고 붉은색이 섞인 흉터가 팔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져 있었죠. 놀라서 물어봤더니 하영 씨가 표정이 순간 돌변했죠. 늘 친절하고 웃음이 많던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어요. 이거 무슨 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안 아파요? 만지지 마요. 아니, 난 그냥 걱정돼서. 다 옛날 일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하영 씨는 더욱 조심스럽게 긴팔을 입었어요. 잘 때도 긴팔 잠옷을 입고 샤워할 땐 화장실 문을 꼭 잠그더라고요. 그 상처에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힘든 과거 일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저에게 말해줄 때를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에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하영 씨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창백해지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죠. 하영 씨, 어디 가요? 잠깐만요. 숨이 안 쉬어져요. 밖에서 한참을 진정시킨 후에야 다시 들어올 수 있었죠. 집에 와서 물어보니 갑자기 예전에 안 좋았던 생각이 나서 그랬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도 신경 쓰였어요. 새벽 2, 3시에 전화가 와도 놀라지도 않고 조용히 나가서 받더라고요. 지금은 안 돼. 그만해. 제발. 이런 말들이 희미하게 들렸지만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맨날 새벽에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그 옛날에 알던 친구인데 힘든 일이 있어서 했대. 예식장 계약하는 날 하영 씨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려는데 펜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죠. 괜찮아요? 네, 그냥 너무 떨려서 결혼이 실감이 안 나요. SNS를 확인해보니 더 이상했어요. 하영 씨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계정이 모두 3년 전부터만 존재했거든요. 그 이전 기록은 전혀 없었어요.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사람 같았죠.
그러다 결혼식 일주일 전 꿈에 아내가 나타났어요.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꿈속에서 아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생전에 제일 좋아하던 옷이었죠. 그런데 표정이 너무 절박하고 무서워 보였어요. 여보 자면 안 돼. 빨리 일어나. 당신? 정말 당신 맞아? 그 여자 조심해. 그 여자 뒤에 죽은 사람이 따라다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하영 씨 말하는 거야? 제발 눈 똑바로 뜨고 봐. 그 여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여보 좀 더 자세히 말해줘. 가지마. 하지만 아내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죠. 시연이를 지켜. 제발 우리 시연이를. 잠에서 깬 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새벽 4시였는데 옆을 보니 하영 씨가 또 사라지고 없었죠. 거실로 나가보니 창문 밖을 보며 서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꿈을 좀 꿨는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순간 하영 씨 몸이 경직되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꿈이었는데요? 그냥 뭔가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꿈이었는데. 경고요? 무슨 경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한 느낌이었어요. 제대로 말도 안 해주고 가버리더라고요. 하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그냥 꿈이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결혼 앞두고 다들 그런다잖아요. 그런 거겠죠? 네, 저를 믿어요. 우리 행복할 거예요. 시연이도 행복할 거고요. 하지만 그 후로도 같은 꿈이 반복됐어요. 아내가 나타나서 계속 경고했죠. 그 여자를 믿지 마. 시연이가 위험해. 제발 깨어나.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렸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하영 씨와 단둘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딸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저도 그동안 궁금했던 과거를 물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영 씨, 그 팔 상처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젠 말해줄 수 있잖아요. 하영 씨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맺혔죠. 정말 알고 싶어요? 우리 이제 부부가 될 사이인데 비밀은 없어야죠. 사실 전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의부증이 심했죠. 제가 누군가와 조금만 친하게 지내도 질투했어요. 그래서요? 7년 전쯤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형부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하영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을 잡아주자 계속 말했죠. 언닌 제가 형부를 유혹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없을 때 집에 찾아와서 형부하고 둘이 있는 걸 보고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불륜 사이라고요. 세상에. 하영 씨가 흐느꼈어요. 형부가 저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언니가 절 죽이겠다고 하는데 제가 화를 내니까 언니가 미쳐버렸어요. 그러다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화상이... 네,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이렇게 됐어요. 그 충격으로 언닌 정신병원에 갔다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죽는 날까지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하영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눈물로 젖은 눈이 너무나 진실해 보였죠. 그래서 무서워요. 혹시 언니가 찾아올까봐. 행복한 걸 보면 또 망치려고 할 거예요. 제가 불안해하는 하영 씨를 꼭 안아줬어요. 걱정 마요. 내가 지켜줄게요. 우리 가족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정말요? 당연하죠. 하영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시연이가 있잖아요. 하영 씨가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조금 편해진 듯한 느낌이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상처 있는 절 받아줘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나도 아내를 잃은 상처가 있고 하영 씨도 언니 때문에 상처가 있고. 우리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면서 살아요. 그날 밤 하영 씨 과거를 알게 되니 오히려 더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쌍둥이 언니에게 배신당하고 남편까지 잃고 그런 하영 씨가 우리 가족을 만나 다시 행복을 찾으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였을까 싶었죠.
하영 씨, 우리 결혼식 때 보안을 강화할까요? 뭐 경비를 세우든지. 아니에요. 그렇게까진. 그냥 제가 예민한 거예요. 하영 씨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눈빛은 감추지 못했죠. 언닌 제가 행복한 걸 절대 못 봐요. 꼭 망치려고 할 거예요. 언니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죠. 전 그래서 더욱 결혼을 잘했단 생각이 들었어요. 하영이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물까지 흘리던 그 거짓 연기가 놀라울 정도지만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오늘만 지나면 돼. 오늘만 괜찮을 거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하영씨 괜찮아요? 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떨려서. 화장실에서 나온 하영씨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음을 참으려 억지로 웃고 있었죠. 정말 괜찮아요? 불안하면 말해요.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서 그래요. 드디어 가족이 생긴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그날따라 딸도 일찍 일어나서 들떠 있었어요. 세 식구가 함께 식장으로 가는 동안에도 하영씨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꼭 누군가 우릴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뭘 그렇게 봐요? 아니에요. 그냥. 식장 도착 직전 하영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요. 뭐가요? 그냥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땐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 평온한 순간이었다는 걸요. 식장에 도착해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친척들, 회사 동료들, 딸 친구 부모님들까지 많이 와주셨죠. 그런데 입구 쪽에서 이상한 모습이 보였어요. 커다란 곰인형 탈을 쓴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키가 180은 넘어 보이는 갈색 곰인형이었죠. 처음엔 주말이라 근처 공원 이벤트려니 했는데 계속 우리 결혼식장 주변만 서성였어요. 아이들이 곰인형을 보고 몰려들기 시작했죠. 사진 찍자고 졸라대고 곰인형 주변을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저씨, 곰돌이랑 사진 찍어주세요. 얘들아 저리 가. 지금 결혼식 중이야. 심지어 딸까지 계속 곰인형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빠, 나도 사진 찍을래. 시연아 안 돼. 곧 식 시작한다고. 아빠 옆에 있어야지. 잠깐만, 금방 갔다가 올게. 딸이 몇 번이고 사라졌다가 돌아오길 반복하니 화가 났어요. 시연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아빠 결혼식이야. 아빠 말 들으랬지? 알았어요. 근데 저 곰돌이 아저씨 계속 우리만 쳐다보고 있잖아. 답답한 마음에 저는 곰인형에게 직접 다가갔어요. 저기요, 혹시 어디서 오신 거예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천천히 제 쪽으로 돌릴 뿐이었죠. 결혼식장에 볼 일 있는 거 아니면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계속 몰려들어서 식 진행에 방해가 돼서요. 부탁드릴게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어요. 참다 못해 답답해서 목소리를 높였죠. 듣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오신 거냐고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때 곰인형 탈 속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누구 결혼식에 오신 건데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말만 남기고 곰인형은 천천히 식장 옆 비상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하객들이 계속 오고 있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 하영씨가 갑자기 신부 대기실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영씨 괜찮아요? 네, 그냥 좀 쉬고 싶어요. 하객 인사는 그만할래요. 너무 힘드네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죠. 하영씨 열어봐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냥 너무 긴장돼서 혼자 좀 있을게요. 걱정이 돼서 약이라도 사다 줄까 고민하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비상구 쪽에 또 그 곰인형이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당신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온 거냐고요? 여전히 대답하지 않자 제가 탈을 잡아당기려고 했어요. 벗어봐요. 누군지 보자고요.
그 순간 고민영이 제 손을 뿌리치고 식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도 황급히 따라 들어갔죠. 식장 문이 열리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하영 씨가 입장 준비를 하는데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억지로 웃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제가 손을 잡으려는 순간 고민영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손을 쳐냈어요. 안 돼! 그리고는 하영이 팔을 낚아챘죠. 하영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 놓으라고!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소란이 일어났어요. 고민영이 천천히 탈을 벗기 시작했죠. 고민영 탈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아래에서 나타난 얼굴은 충격 그 자체였죠. 얼굴 반이 완전히 녹아내린 화상 자국, 켈로이드로 뒤틀린 피부, 한쪽 눈은 거의 감겨 있었어요. 하영아, 남자가 말했어요. 목소린 화상 때문에 갈라지고 쉬어 있었죠. 7년이야. 7년을 내가 너만 기다렸어. 하영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웨딩드레스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석준, 그래 나야. 네 남편. 아직도 네 남편 강석준이라고. 남자가 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어요. 화상으로 일그러진 손이 떨리고 있었죠. 우리 이혼한 적 없잖아. 넌 아직도 내 아내야. 그러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크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죠. 하하, 진짜 웃기네. 당신도 나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화상 입은 얼굴이 가까이 오자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죠. 그 여자가 뭘 했는 줄 알아? 날 이렇게 만들었어. 집에 불을 질러서. 거짓말이야. 하영 씨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당신이 먼저 날 가뒀잖아. 남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뒀다고? 누가 가둬? 넌 날 밖에 나가는 꼴도 못 보던 년이었어. 다른 여자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난리를 쳤지. 그 여자를 죽여버릴 것처럼 그랬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자유를 찾는 거야? 내가 널 놓아줄 줄 알았어? 남자는 하영 씨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긴 소매가 찢어지면서 하영 씨 몸에 있던 화상 자국이 드러났죠. 봐, 너도 흉터가 있잖아. 우린 서로를 이렇게 만들었어. 평생 함께 살 운명이야. 하영 씨가 팔을 빼려고 발버둥 쳤어요. 아니야. 난 내 삶을 살 거야. 당신하고는 다 끝났어. 끝났다고? 아니지. 그렇게는 안 되지. 그 남자가 미친 듯이 웃었어요. 너 정신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죽어도 같이 죽을 거라 그랬잖아. 그땐 내가 미쳐 있었어. 그래, 미쳤지. 너도 나도 미쳤어. 우리가 서로를 미치게 만들었어. 남자는 구석에 있던 가방에서 더 많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 네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기록, 네가 쓴 일기, 네가 그린 그림들 다 가져왔어. 이 사람들도, 아니 이 남자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편집증, 망상장애, 충동조절장애, 진단명이 한두 개가 아니야. 순간 수많은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림들 중에는 불타는 집, 그리고 그 남자와 하영 씨가 함께 있는 그림들이 있었죠. 그만해! 이 사람들도 알아야지. 네가 어떤 년인지. 남자가 태블릿을 꺼내 들었어요. 손가락이 화상으로 굳어 있어서 제대로 작동시키기 힘들어 보였지만 집착적으로 화면을 터치했죠. 다들 잘 봐. 똑똑히 보라고. 이 여자의 진짜 모습 보여줄게. 내가. 영상이 재생됐어요. 7년 전 아파트 내부 CCTV 영상이었죠. 화면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하영 씨가 있었고 정말 하영 씨하고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예요, 쌍둥이 언니. 남자가 설명했어요. 목소리에 증오가 가득했죠. 하영이 날 독점하려고 미쳐 있었어. 내가 누가 말만 해도 질투했지. 심지어 자기 언니한테까지. 하영 씨는 어떻게든 그 영상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만하라고. 왜 이제 와서. 왜? 영상 속에는 두 자매가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로 보이는 사람이 남자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죠. 이게 뭐냐고? 네 언니가 나한테 네 생일 선물 상의하던 거야. 깜짝 파티 준비했다고.
그 뒤에 화면이 바뀌었어요. 문 밖에서 하영 씨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이를 악물었어요. 저 표정 봐. 완전히 돌았지? 자기 언니가 자기 남편을 유혹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주방으로 가서 기름통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현관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죠. 보세요. 이거 완전 미친년. 진짜 미친년이라니까. 남자가 하객들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듯 소리쳤어요. 하객들이 경악했어요. 딸은 제 뒤에 숨어서 울고 있었죠.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어요. 라이터를 켜는 순간 안에서 두 사람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불길이 치솟았죠. 겨우 베란다로 탈출했어. 하질인 얼굴이랑 팔에 3도 화상. 난 이 꼴이 됐지. 남자는 흉하게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가리켰어요. 그 후로 제 언니도 완전히 연 끊고 살아요. 저런 애 만나고 싶겠어요? 갑자기 하영 씨가 울부짖었어요. 아니야.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언니가 내 남편 빼앗으려고. 빼앗긴 뭘 빼앗아? 넌 다 알면서도 늘 그런 식으로 몰아갔어. 충격적인 사실이 또 드러났어요. 넌 몰라. 처음에 너 언니 좋아했잖아. 난 그게 용납이 안 됐어. 하영 씨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화난 거야. 언니가 모든 걸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유야? 그게 사람을 불태워 죽일 이유가 돼? 남자가 제게 돌아봤어요. 화상 입은 얼굴에 눈물이 흘렀죠. 이제 알겠어. 이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당신도 조심해. 이 여자 곁에 있으면 당신도 이렇게 될 거야. 당신 애가 불쌍해서 선물 들고 온 거라고. 하영 씨가 무너져 내렸어요. 전 단지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미친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놀라서 휘청거리는 저에게 남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어요. 이 여자 당신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하영이 저게 당신을 몇 달 동안 조사한 기록이에요. 남자가 보여준 서류에는 제 일상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출퇴근 시간, 딸 학원 시간, 주말 일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요. 정말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고 있는 듯 했죠. 당신 딸 다친 날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 계획한 거죠. 아니, 그럴 리가. 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며 물었죠. 이모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시연아, 그게 아니야. 이모는 널 도와주려고. 남자가 보란듯이 하영 씨가 쓰던 수첩을 꺼냈어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평범한 가정을 가질 거야.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완벽한 엄마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라고. 무슨 수를 쓰든. 보이죠? 제 손이 떨렸어요. 지난 시간이,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자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만해요, 김하영 씨. 민수 씨. 이제 충분히 들었어요. 당신이 누군지 뭘 했는지 다 알았으니까 변명할 생각 마요. 그 여자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소름이 돋았죠. 만지지 말라고! 그 손에 닿기도 싫으니까! 민수 씨,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저 사람 말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당신이 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연이한테 잘해준 것부터 우리 집 접근한 것까지 다 거짓이었잖아! 그 말에 포기한 듯 무릎을 꿇었어요.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졌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 당신이 나와 시연이를 어떻게 속였는데? 민수 씨, 제가 한 이야기 들어서 알잖아요. 언니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했잖아요. 저에게 울면서 매달렸어요. 제가 그 여자 눈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과 끝이라고. 결혼? 꿈도 꾸지 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안 돼요. 시연이는요? 시연이 나를 엄마라고 불렀잖아요. 그때 제 다리 뒤에 숨어있던 딸이 나왔어요. 이모는 엄마 아니야. 진짜 우리 엄마 하늘에 있어요. 시연아, 무서워. 거짓말쟁이야.
딸이 고개를 돌리자 여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하영 씨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게 웃다가 점점 크게 웃었죠. 그래, 다 맞아요. 내가 다 계획했어요. 하영 씨, 근데 어때요? 잠깐이라도 내가 있어서 행복했잖아요. 시연이도 좋아했잖아요. 시연아, 이모가 정말 너한테 잘해줬잖아. 엄마처럼 사랑해줬잖아. 딸이 발을 구르면서 소리쳤어요. 싫어, 저리 가. 순간 그 여자 표정이 또 변했어요. 난 그저 가족을 원했을 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모든 게 잘못됐어. 모르겠어. 제가 소리쳤죠. 그때 남자가 쓰러졌어요. 흥분한 나머지 심장이 안 좋아진 것 같았죠. 누가 119 좀!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하영 씨를 연행하려고 했죠. 안 돼, 나 안 가. 여기가 내 집이야. 시연아, 도와줘. 우리 가족이잖아. 딸이 제 뒤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꽉 안으며 안심시켜줬죠. 괜찮아. 아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무서워, 아빠. 저 사람 무서워. 그때 식장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장모님이 들어오셨죠. 아침에 몸이 안 좋아서 못 온다고 연락받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장모님, 못 오신다더니 어떻게... 은주가 꿈에 나왔어. 나더러 빨리 가보라고, 위험할 것 같다고 하더구나. 장모님이 현장을 둘러보시더니 그 여자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래, 너구나. 우리 은주가 경고한 여자가 너야. 어머니, 이게 어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감히 내 딸 자리를 넘보고. 장모님이 경찰에게 말했어요. 이 여자 당장 데려가세요. 우리 사위와 손녀를 속이고 협박한 사기범이에요. 경찰이 여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김하영 씨,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가서 얘기하시라고요. 그렇게 여자가 끌려가는 장면을 아이와 저는 멍하니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뒤에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의외로 침착했죠. 아빠 괜찮아? 아빠는 안 무서웠어? 시연아, 아빠가 미안해. 이런 사람을... 아빠 잘못 아니야. 내가 자주 놀러 오라고 했잖아. 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다 알고 있었어. 아빠가 나 때문에 이모랑 결혼하려고 한 거. 시연아. 괜찮아. 아빠랑 둘이 살아도 행복해. 진짜 엄마는 하늘에서 우릴 지켜주고 있잖아. 우리 시연이가 언제 이렇게 컸어? 그 모습을 본 장모님도 우리 둘을 품에 안으며 어깨를 쓸어주셨죠. 은주가 정말로 지켜준 것 같구나. 꿈에서 그렇게 급하게 날 부르더니. 경찰은 그 여자를 데려가면서 정신감정을 받게 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편집형 인격장애, 병적 질투증후군, 현실인식장애, 여러 진단이 나왔어요. 남자도 구급대원들이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여전히 그 여자를 향한 걱정, 분노, 애증, 수많은 감정이 드는 것 같았죠. 모든 게 정리된 후 장모님이 양손에 저와 딸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시연아,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가서 며칠 잘까? 네, 할머니. 아빠도 같이 가요. 그래, 다 같이 가자. 오늘 일은 다 잊고 푹 쉬어야겠다. 식장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화려하게 장식된 결혼식장이 의심연스럽게 보였죠. 제가 금방 겪은 일이 현실인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딸 손을 잡으니 힘이 났어요. 우리는 둘이지만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네요. 딸하고 저는 여전히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어요. 매주 상담사를 만나고 약도 먹고 있죠. 그리고 납골당에 가는 횟수가 늘었어요. 매일 가서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고맙단 이야기도 하고요. 여보, 미안해. 당신 경고를 듣지 않아서. 그리고 시연이를 위험에 빠뜨려서. 그리고 얼마 전 딸하고 전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아빠, 이제 진짜 재혼 안 할 거야? 좋은 사람 만나보지. 안 할 거야.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래, 좋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딸하고 둘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뭐 가끔은 외롭지만 그래도 안전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죠.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딱 하나예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읽고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졌으면 해서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도요. 돌아보니 저를 살려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내도 그렇고 석준 씨도요. 그때 결혼했으면 지금쯤 더 큰 비극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날을 처음엔 상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새 삶을 살 수 있게 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절 보고 있는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여보,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 시연이도 잘 크고 있고 나도 열심히 살고 있어. 그리고 항상 당신 기억하면서 살게. 사랑해.